비 많이 오고 덥고 가뭄이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경제 문제 아니에요. 우리한테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10년 내에 1.5도는 온다. 적극 대응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하루 20분 습관,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분 경제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경제 중에서도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가져야 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후 문제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홍종호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환경에너지 기후경제학 가르치고 있는 홍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새 뭐 여기저기 모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바쁘시죠? 예, 근데 뭐 또 제 본부는 교육하고 연구니까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바쁘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또 제가 최근에 책도 쓰고 그래서 네. 좀 그런 얘기를 더 듣고 싶다 이런 독자분들도 있고 기업 강의는 뭐 늘 있어 왔지만 네, 이런 네, 게 또 작은 보람이라면 보람이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도 읽어보고 싶은데 책 제목 좀 딱 아, 얘기해 책이요? 주세요. 네, 네. 기후 위기 부의 대전환. 최근에 언론사 상도 받았습니다. 아, 정말요? 예. 대박. 이게 환경 도서가 아니고 네. 경제 경영 도서로 인식을 했다는 게 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다 경제 경영학과 교수들이어서 아, 네. 그런 거는 제가 늘 꿈꿔왔던 네. 이제 기후 환경 문제가 드디어 이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경제 활동을 규정한다라는 맞아요.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는 것 같아서 많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와 기후, 우리 일상과 기후에 대해서 연관을 시키는 게 사실은 요즘에는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이거는 환경운동 단체에서 하는 거지 우리랑은 관계없어 맞아요. 이랬을 텐데 교수님이 이거 굉장히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이 얘기를 해오셨던 거죠? 뭐 그런 셈이죠. 제가 네. 이제 박사학위를 네. 1994년도에 했거든요. 네, 이제 네, 근 네. 30년 전이죠. 와. 예, 근데 이제 경제학 박사인데 네. 환경, 에너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 예,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네.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경제학자가 웬 환경 그렇죠. 이런 그런 것 같아요. 반응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기후 경제학자 이게 되게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뭐 그렇게 경제학계에서는 이제 이미 환경 분야가 독립된 경제학의 한 분과로 벌써 자리 잡은 지가 뭐 학계에서는 학문적으로는 벌써 한 뭐 반세기 이상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근데 한국에서 아무래도 한국은 뭐 워낙에 압축 성장의 국가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환경 이런 얘기하면 별로 네.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또 반대로 시민단체에서는 네. 환경이 뭐 경제와 관련된다고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 거죠. 환경은 환경 자체로서 너무 소중하고 절대적인 건데 그런 반응 보일 수 이걸 있죠. 또 무슨 경제를 갖고 무슨 이게 뭐 타협이야 뭐야 이제 양쪽이 그렇죠. 다 어색한 거예요 이게. 교수님 양쪽이 다. 양쪽에서 샌드위치 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렇게 살이 안 찌나 봅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찌는.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 논리의 샌드위치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기후와 경제 개념 이게 사실 경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이고 미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의 미래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게 경제적으로도 맞아요.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어떤 규제 전 네. 해외에서도 전체적인 규제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뒤로 밀려날 수도 네. 있고 어떤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면은 아예 수출도 못하고 뭐 이런 그렇죠.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개념이 언제부터 이제 본격화돼서 우리가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환경 경제학에서는 결국은 환경 문제가 왜 생기나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경제 활동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잖아요. 경제 활동을 했는데 너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한 거죠. 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제어할 거냐? 어떤 정책을 써서 오염물질을 좀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렇다고 뭐 아예 배출 안 하게 하면 그거는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맞아요. 그 어떤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에게 주어진 큰 이제 과제죠. 근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과거의 환경 문제는 주로 뭐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네. 좀 더 넓어진 미세먼지, 뭐 중국에서도 오니까 네. 이런 정도는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 글로벌한 한 나라의 탄소 배출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치죠. 그 나라의 배출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네. 막 뒤죽박죽이 되는 이 지구 전체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로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결국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가 나오니까 네.
이걸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써왔고 맞아. 지금도 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그럼 제어할 거냐. 이게 과거의 수질이나 대기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의 경제활동의 방식 자체를 이제 뒤바꿔야 하는 맞아요. 데까지 온 거죠.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고 이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쉽진 않은데 너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뭐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그렇죠. 변화란 말도 안 써요. 위기란 말을 쓰거든요. 뭐 우리도 벌써 이번 주만 해도 엄청난 폭우 때문에 그냥 고통을 당하고 해서 정부가 기업이 다 나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줄여야 되겠다. 탄소 배출 줄여야 되겠다. 네. 안 하는 기업은 우리가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네, 네. 안 하는 국가는 우리가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네.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문제로 완전히 다가온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탄소 제로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고 뭐 다른 데서 탄소를 적게 쓰면은 그걸 사다가 뭐 우리 걸로 쓰기도 하겠다. 뭐 NFT를 그걸 뭐 발행을 한다. 뭐 별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몇 년간 너무 광범위하게 이 문제가 확 커지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어느 문제를 내가 주워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다 하자니 경제적인 것이 너무나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또 막 왜곡되는 것도 있어요. 일회용품 쓰지 마. 저 얼마 전에 챌린지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국가평생진흥원 강대중 원장님이 일회용 줄이는 챌린지를 그 이제 윗분들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챌린지 하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럼 우리 뭐 막상 챌린지 하려고 그러면은 일회용품 안 쓰겠다. 근데 막상 보면은 왜 그 텀블러를 너무 많이 사는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되게 헷갈리거든요. 수돗물로 설거지를 줄줄 흘리면서 하는 게 더 많이 물을 절약하는 거야? 아니면은 식기세척기가 더 나은 거야? 또 그거 갖고 또 분명한 게 없으니까 또 엄청 싸우고 그러니까 전 그거 보면서 야 개인도 이렇게 분명한 게 없는데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기후를 경제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해관계 충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격 비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위기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수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로 그러면 탄소를 줄여야 하는 건지 그 줄이는 게 그러면 우리의 경제활동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건지 이런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분명한 시그널은 글로벌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한 시그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우리 개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텀블러를 써야 돼. 근데 또 텀블러 자꾸만 사재기 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다 탄소 배출하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룰 세팅이 지금 완성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점점 그 룰은 또 강화되고 있어요. 그럼 그걸 확실히 규제도 하고 있고 페널티도 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제 규제는 보통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또는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게 규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자발적으로도 합니다. 기업이 나서서 자 우리는 탄소 이만큼 줄이는데 나와 거래 관계에 있는 너 이 기업도 탄소 줄여라. 협력 관계가 있든지 글로벌 공급망에 그런 가치 사슬에 이제 연관돼 있는 기업들에게도 예를 들어 애플이 대표적인 회사예요. 전 세계 시가총액 압도적인 1위 기업이잖아요. 가장 큰 규모의 기업이에요. 이 애플이 우리는 다 줄였다. 너희도 줄여라. 너희가 안 줄이면 우리는 거래처를 바꾸겠다. 라는 데까지 가고 있는 거죠. 되게 위협적인데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분명한 시그널이고. 근데 중요한 건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어요? 난 그게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 자기들이 잘하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애플은 이미 2018년도에 5년 전이죠. 2018년도에 RE100이라고 이 RE100이 뭐냐면 자기가 쓰는 전기는 다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 그래요. 화석 연료를 안 만들겠다. 즉 석탄 화력 발전소나 가스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안 쓰고 우리는 바람 뭐 태양, 물 이런 거로 만든 전기만 쓴다. 이미 그거를 2018년도에 달성을 했어요. 자사에서는. 비용이 꽤 높을 텐데도 했네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요. 그래요? 재생에너지가 잘 생각해 보시면 초기 투자비가 들어서 그렇지 연료비가 제로 아니에요. 바람 공짜죠. 햇빛 공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탄하고 가스하고 다르게 이거는 지속적으로 연료를 태워야 되니까 채굴을 해야 되고 이거를 사거나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이에요. 그럼 초기 인프라 비용은 꽤 들 거 아니에요. 완전 바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발전소가 조기 폐쇄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쓰던 거 안 쓰고 새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를 돌려야 되고 건설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른바 좌초 자산이라고 해요. 멀쩡히 돌아가던 것이 이제 못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 운전 수명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대변혁의 시기를 겪는다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왜 우리 에너지가 바뀌는 건 사실은 전 세계의 판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제활동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경제활동 방식이 바뀐다. 산업 규모에서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압도적으로 제일 커요. 이거 다 에너지로 만든 뭐 농업 이런 것보다 훨씬 큰 게 맞아요. 에너지거든요. 네. 글로벌 기업들도 에너지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존에 200년 동안 써왔던 석탄, 석유, 가스를 안 쓰고 재생에너지, 탄소 안 나오는 방식, 그것도 뭐 에너지도 그렇고 그 에너지를 써서 공장을 돌리는 모든 산업 부문도 탈탄소로 가겠다라는 거니까 이 압박, 이 변화의 흐름의 강도는 상상 초월인 거죠. 특히 대한민국처럼 전체 GDP의 뭐 2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보통 이 선진국들은 다 서비스 산업이 크고 제조업은 규모가 작은데 우리는 글로벌 탑10 국가면서 GDP 규모에서 제조업이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 많이 쓰고 탄소 배출 많이 하고 이런 게 주력 기업인 거예요. 우리가 받는 압박은 더 큰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에너지 생태계가 싹 바뀌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정적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60년 만에 전 세계 제일 못 살던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1962년도에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전 세계 그냥 꼴찌 두 번째 막 이런 나라였어요. 1961년, 2년 때 제가 태어날 고지음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가 60년 만에 글로벌 탑10 기업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모든 거를 다 감싸 안고 갈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냥 에너지도 많이 쓴다. 무조건 수입해서 쓴다. 우리나라 우리 어릴 때 계속 그거 배우면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자원 빈국이다. 우리가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다. 똑똑한 사람으로 물건 잘 만들어서 수출해서 팔아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었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화석 연료는 100% 다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수입액이 확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면 한숨 돌리고 이게 그냥 지금까지 수십 년의 경제활동 방식이었거든요. 정신 차리고 보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어마어마한 화석연료가 다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들 굉장히 빠르게 해왔는데 이제는 이 화석연료 사용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 국민, 우리 기업, 우리 산업, 우리 정부가 느끼는 이 충격이랄까 압박은 사실은 이런 과정 다 거쳐서 이제 탈탄소 사회로 경제로 서서히 이행하고 있는 선진국과 아직 거기 가지 못해서 이제 막 먹고 살려고 힘쓰고 있는 개도국과 비교해 보면 전 세계 200개국 중에 가장 독특한 위치에 있다. 독특해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와서 선진국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에너지는 전혀 선진국이 에너지는 전혀 선진국이 아닌 거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해왔는데 이걸 바꾸라고 하니 사람의 관성이란 게 있고 익숙한 게 있잖아요.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싫고 두렵고 거부감 들고 그래도 우리 또 이런 거죠. 뭐 다 같이 전 세계 모여서 뭐 다 같이 뭐 발표하자 그러면 늘 손 들고 해야 된다고 막 이거는 계속 하고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행동을 바꾸고 우리 경제활동 방식을 바꾸고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고 딱 이 문제가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한 번도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도 이제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겠네요. 인식부터 다 바꿔야 되네요. 이미 힘들어졌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건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뭐 아리백 선언도 하고 이제 탈탄소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고 하고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서가는 기업들은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 또 뭐 정치권, 언론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이게 그렇게 심각해?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맞는 에너지원 맞아? 왜 우리는 우리 해왔던 방식인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는 거야?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가급적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좀 이 문제가 환경 문제만 머물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비 많이 오고 덥고 가뭄이고 이제 이런 것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농산물 생산력이 확 떨어진다든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경제 문제 아니에요.
바로. 그렇죠. 되게 중요한 예. 문제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 빨리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네. 또 우리 정치권이 우리 사회 전반이 이 기후변화에 우리가 적극 대응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네. 라는 쪽으로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행동 방식, 생활 방식, 경제활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한테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글로벌하게는 네. 이제 1.5도씨를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산업혁명기부터 해서 200여 년 동안 지금 한 1.1도 정도 네, 지구 네, 네. 평균 기온이 올랐는데 1.5도씨가 넘어가면 어떤 과학자는 이게 티핑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어나는 기후 변화의 피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정도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무리 관대하게 보더라도 2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만약에 2도씨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로 그 다음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도 못해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주범이 탄소라는 거죠. 탄소가 제일 비중이 크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그런 거고요. 빠르면은 10년 내에 1.5도는 온다. 그러면 이제 2030년, 예, 얼마 안 남은 거죠. 10년 내에 온다. 뭐 좀 길게 봐도 한 2040년까지는 무조건 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글로벌하게는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 모든 국가들이 다 탄소를 배출해서 그 총합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자 하니까 각국의 이제 느끼는 부담의 정도가 다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독특한 경제 성장 경로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압박과 부담의 정도는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근데 이걸 피해갈 수 없다. 우리는 이걸 별로 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대비할 여력도 없었고 그쵸. 관심도 없었던 거죠. 경제의 중심에 계신 분이라든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아닌 국민의 인식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이 표를 행사하잖아요. 유권자들의 표를 행사하잖아요. 결국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입니다. 맞아요. 전기요금이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가장 건드리기 무서워하는 그렇죠. 대표적인 공공요금 아니에요. 네네네. 버스 요금 마찬가지, 수도요금, 버스 요금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지하철 요금 네. 이런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부담되죠. 올린다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의 반응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러한 공공요금들이 다 원가 이하로 공급이 돼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여행 가보시면 한국이 너무 살기 좋다고 싸요.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철 요금이 너무 싸. 버스 요금이 너무 싸. 이런 것들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이제 오지 않는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이 원가에 우리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거죠. 미래 그러니까 위기가 우리가 포함되어 미래의 있네요. 삶을 우리가 미리 빌려다 쓰고 빌려다 있는 쓰는 거예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다 쓰고 나면 소진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는 너무 고통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효율성도 안 맞고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00년, 200년의 형평성이 어긋나네. 우리가 다 써버리고 그렇죠. 뒤에 쓸 게 없고 네. 우리는 원가 낮게 사지만 여기는 너무 힘들 것이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효율적이지도 않고 과도하게 쓰니까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빌려 쓰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 다음 세대는 뭐 우리는 뭐냐 늦게 태어났다는 게 죄냐 너무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지금 그 늦게 태어난 게 죄냐고 애들이 막 소송 걸고 네, 실제로 기후 소송을 하죠. 그렇게 아이들이 소송합니다. 맞아요. 엄마 아빠들이 대신해가지고 아이들을 맞아요. 대신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원가 이하로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사실은 건데. 이게 원가는 그렇구나. 무조건 충족이 돼야 되고 플러스 사회적 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네. 사실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탄소가 배출돼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폭우도 오고 뭐 가뭄도 생기고 하니 그에 따른 각종 피해 비용을 반영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경제학의 제1원리예요. 네. 근데 그 제1원리가 예. 원가부터 충족이 안 되니 사회적 네. 비용은 따질 것도 아닌 거죠 지금. 교수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셔야겠네요, 국민들께서 교수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물론 전기요금 오르는 것 부담되죠 가게에 당연히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저는 휴대폰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예. 휴대폰 요금 내는 거는 보면 상당히 관대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비싸 휴대폰. 엄청 근데 비싼데도. 내잖아요. 근데 전기요금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데도 1,000원, 2,000원 오르면 막 못 참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고 막 언론도 그렇게 쓰고 뭐 전기요금 폭탄 뭐 무슨 뭐 가스요금 폭탄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네. 이 국민들의 이런 생각을 읽고 이 정책을 제대로 못 쓰는 거, 이 전공법의 정책을 반드시 써야 하는데 그래야만 경제가 에너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네. 기업들도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과 공정에 투자를 해서 네. 경제활동 방식을 훨씬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꿔가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맞고. 시장에서 경쟁력도 생기고 이게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거든요. 정말 다각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네. 그러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인식이 바뀌는 게 너무 필요하네요.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앞서가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아, 그럼요. 자기 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맞아. 예, 근데 국민들께서 똑똑하고 분명하게 이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정치인들이 어마뜨거워하고 이제 그런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제대로 알고 어느 방향인지에 대해서 OX를 할 수 네. 있어야 제대로 된 방향을 그래야 잡을 수 산업용 있죠. 전기요금도 맞아요. 정상화하고 또 가정용도 정상화하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분들 뭐 자영업자나 영세한 분들 또 네네네.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정부가 그런 에너지 비용이 부담이 되니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에너지 드리고 복지. 예, 이런 게 이제 외국은 다 하는 방식이에요. 현물 보조도 하고 현금 보조도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네. 선진국에서 겨울에 추워서 못 살고 여름에 더워서 못 살고 뭐 에어컨을 돌릴 수 없어서 뭐 열사병 걸리 이거는 대한민국 같은 경제 규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네. 거는 정부에서 해줘야죠. 그렇지만 그쵸. 아니 전기요금 수십만 원 내는 게 두렵지 않은 부자들한테까지 우리가 낮은 전기요금을 왜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네. 그분들은 낼 여력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내야죠. 왜 우리가 한전에 33조 원의 적자를 보게 합니까? 작년에 한전이 33조 원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적자가 이게 누적되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거 누가 언젠가는 그러네요. 우리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메워야 문제예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사기업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국민들께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네. 다 내 책임이구나. 다 미래로 다 우리가 전가시키고 있구나, 이 문제를. 맞아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자주 흥분해 주세요. 누군가는 또 흥분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해야 귀에 딱지기가 않게 해야 결국은 이게 변화가 되잖아요. 인기는 없는 주장이더라고요. 인기는 좀 없으실 것 같긴 해요. 디지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앞서가고 뭐 우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게 사실 닥치면 아차 싶은 이야기거든요. 정말 그때 그럴 걸 하면 때가 늦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우, 잘 나오셨습니다. 김미경 TV에. 여기 또 우리 한 170만 가까이 되는 구독자분들이 주로 다 또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 세상의 그 중요한 중추, 이 그 뭐야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걸 이끌어가는 다 가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니까 아마 오늘 되게 귀담아서 여러분들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끄덕거리시는 것 같아요. 기후 문제가 우리 가정 경제에는 어떻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 위협이 뭐예요? 이제 크게 보면